삼조고. 삼조고는 삼신상제님을 모셔왔던 한민족의 대표적인 상징물로 하늘의 가르침을 내려주고 지상의 염원을 전해주는 매개이자 전달자였다. 우리나라의 고유 사상인 삼신사상, 삼수문화를 함축하고 있는 삼조고는 생성과 소멸, 그리고 변화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규명하고 있는 한민족과 해속의 삼조고. 한민족과 해속의 삼조고의 저자 김주미 박사. 그는 국내외 몇 안 되는 삼조고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김주미 박사는 저서에서 삼조고가 우리 역사에서 언제부터 등장하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광범위하게 분석하고 있다. 김주미 박사는 한민족과 삼조고에 관한 방대한 사료를 수집하고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한민족과 해속의 삼조고의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제시하고 있다. 고구려 고분벽화에 있는 일상문 또는 해속의 삼조고 이런 거에 대해서만 주로 연구를 하셨는데 그 이후 고려나 조선시대까지 쭉 연결해서 자료를 찾고 그거를 정리하고 나름대로 시대상과 연결해서 의미부여를 하고 이러는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시일이 소요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연구를 하려고 해도 연구를 할 수 없는 자료가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의무감을 갖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연구해서 결과물로 남겨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이렇게 답사 다니고 제가 연구하면서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유적지 답사와 다양한 국내외 학술 토론을 통해 한민족의 역사와 문화에 등장하는 삼조고의 실체를 밝혀왔다. 김주미 박사는 삼조고가 우리 민족의 고유 사상인 삼신사상을 담고 있으며 국난을 이겨내온 우리 역사의 역동성을 표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역사가 지금까지 면면에 이어져 온 것은 바로 절망의 순간에도 희망을 노래했기 때문에 우리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 아닌가. 그러한 부분들을 개인한테도 적용시켜 본다 그러면 어려움의 순간에 조금 더 용기를 갖고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해속의 삼조고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STV 한문화 특강에서는 한민족과 삼조고의 관계를 규명한 그의 강의를 들어본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벌써 이제 3주 강의를 마치고 이제 오늘 세 번째 주 강의가 되겠는데요. 오늘은 이제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냐면은 일상문에 표현되었던 삼조고가 나중에 어떻게 변화 발전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주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고구려 고분 벽화에 그려졌던 태양과 그 현조를 결합시킨 햇속의 삼조고와 같은 일상문 전통은 고구려 시대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고려와 조선시대, 아까 뭐 봤죠? 지난주에 대한제국 시기의 일기까지 그 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봉의 나라라고 할 만큼 문헌과 민속, 그다음에 유물자료에 특히 새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일상문에 그려지는 삼조고, 그다음에 주작, 봉황 이런 것들은 상호 어떠한 관련성을 과연 지닌 것일까? 아니면 서로 아무런 관련성도 없는 것인가? 이러한 의문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서 오늘 강의에서는 일상문에 그려지는 삼조고와 주작, 봉황과의 관련성을 고찰을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삼조고, 주작, 봉황이 어떻게 성립이 되었는지 성립 배경과 도상 형태적인 특징은 어떻고 또 이후의 시대 변천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됐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호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문헌과 유물자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음이요.
우선 현조인 삼조고의 성립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관한 내용은 지난주에 일상문에 등장하는 삼조고를 현조의 개념으로 얘기하면서 현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러한 현조가 일상문에 등장하는 배경은 무엇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지난주에 살펴봤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간추려서 요점만 정리하고 요 부분은 넘어가고자 합니다. 해를 상징하고 이를 형상화한 일상문에 삼조고가 그려진다는 점에서 삼조고는 무슨 새를 상징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랬죠? 태양 속에 그려지니까 태양새라고 볼 수 있죠. 또 한편 까마귀의 어원이 검은새라는 뜻의 가마고였다는 것을 통해서 까마귀는 단순하게 까마귀라는 특정한 새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검은새 전체를 지칭하는 범칭이다. 뭐 이렇다라는 걸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또한 물새인 학을 양조, 현조 이런 식으로 인식했다 그랬죠. 그래서 까마귀라든지 학이라든지 그다음에 양조, 태양새라든지 현조 이런 개념들이 서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까마귀는 크게 떼까마귀와 그러니까 철새인 떼까마귀와 텃새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철새인 떼까마귀와 학은 그 천신의 메신저로서 솥대 위에 올려졌던 새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현조로서 인식되는 까마귀와 학은 일반적인 새들과는 차별화되는 태양새 내지 하늘새를 의미한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현조인 까마귀와 학의 도상적인 특징이 일상문에 반영되는 것은 동이족의 현조 숭배, 그다음에 10개의 태양과 예장구가 같은 신화전승, 그다음에 천자문에서 하늘천, 땅지, 거물현, 누루황이라 한 것처럼 하늘새, 태양새를 현조로 인식한 것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되었기 때문으로 풀이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주작의 성립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이요. 예. 그 사방, 동서남북 사방 중에서 남방을 수호하는 주작은 불을 상징하며 또 새로 표현된다는 점에서 새 토템을 반영합니다. 그런데 불하고 태양은 서로 유사한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둘 다 뭐죠? 광명과 뜨거운 열기를 지니고 있다라는 그런 유사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불새인 주작과 태양새인 현조는 같은 속성을 지닌 현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이요. 그 주작 그 성립과 관련돼서 그 주목되는 인물은 여기 보여지는 염제 신농입니다. 여기 이제 염제 신농. 근데 그 염제할 때 염자는 제가 이제 불화자 두 개를 겹쳐 놓은 모습으로 이렇게 그 글자가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거는 불이 이렇게 위로 치솟는 형상을 나타낸 것으로 뭐 그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제의 염자 역시 불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며 여기 보면은 그 염제 신농으로 일컬어지는 그 인물의 모습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머리는 뭐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소의 모습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라고도 부르냐면은 일명 소몰이 대신, 그러니까 소는 농경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염제 신농은 불의 신으로도 얘기가 되고 있고 농업의 신, 그다음에 태양의 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속성을 지닌 그러한 그 전설상의 인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 태양신, 불신, 농경신의 성격을 지닌 염제 신농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 인물로는 그 북부여에 해모수가 해모수가 아니라 해부루가 있습니다. 그 해부루는 해와 부루가 그 결합된 말로서 이때 해는 태양을 상징하고 부루는 불과 관계된 밝음이라는 뜻 외에 곡식이라는 곡식의 신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부여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은
소불이라고 또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해부루, 불이 다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봤을 때 이거는 뭐냐면은 벌판 이런 것들을 의미하거든요. 이런 거는 여기에서 뭐가 지어지는 거야 이제 농사가 지어지고 되기 때문에 이런 거 다 이제 뭐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느냐 하면은 이제 농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곡식의 신 이런 것들을 함축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고구려 오해분에과 같이 고구려 고분에 이렇게 염제 신농이 벽화로 그려졌고 그 동이계인 부여의 왕 해부르에게서도 염제 신농과 같은 그런 특성을 살필 수 있음은 염제 신농 역시 동이족의 일파라는 그런 그 사실을 어느 정도 시사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이요. 이번에는 봉황의 성립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봉황의 성립을 새 토템이 발전한 것으로 보는 시각과 새로서 바람과 태양을 표현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한 봉황의 봉과 황에 대해서는 봉이 큰 새를 그다음에 황이 새 중의 왕을 의미한다고 보고 또 봉이 바람을 황이 태양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봉은 바람 내지는 큰 새, 황은 태양, 그다음에 그 으뜸, 뭐 우두머리, 뭐 임금의 상징 이러한 뜻을 함축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봉황에는 태양과 천자, 또 신생과 풍요, 영혼의 전잘다 등과 같은 새의 상징성이 반영되어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황을 아까 태양과 우두머리, 천자를 의미하며 또 신생과 풍요라는 새의 상징성은 그 황자가 암컷과 왕비를 봉황 중 황으로 인식한 데서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큰 새와 바람 이런 것들을 봉이 의미한다고 했는데 봉황 중에서 봉이 그 새의 상징성 중에 영혼의 전달자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할 때 관에다가 큰 새의 깃털을 넣어서 죽은 이의 영혼이 날아가게 한다는 기록을 통해서 이제 봉황 중 봉이 영혼의 전달자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음이요. 이제 지금까지는 삼조고 그다음에 주작, 봉황의 성립 배경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제는 각각이 도상적으로 형태적으로 어떠한 특징들을 갖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 현조인 이제 먼저 삼조고의 도상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그 일상문에 그려지는 대표적인 서조인 삼조고는 그 삼조고 할 때 오자가 까마귀 오자잖아요. 그래서 맹금류를 연상시키는 굽어진 날카로운 부리와 매서운 눈매 등을 특징으로 합니다. 다음이요. 또 동이족과 현조인 삼조고와의 어떤 밀접한 관련성을 말해주듯 그 중국 한대 일상문에 삼조고가 표현된 예는 동이족의 생활 영역에서 주로 보여지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하남성 당하 침착장 화상설 묘실 천장에 표현된 일상문인데 주로 그 중원의 문화와는 다른 문화권을 갖고 있는 산동반도 동부 연해 일대에서 주로 많이 보여집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특히 한대 이후에 그 유교를 중심으로 한 중원 문화권에서 소멸된 해 속의 삼조고로 표현된 일상문은 중원에서 멀리 떨어진 투르판 지역이라든지 고구려와 인접한 요령성에서 발견되며 여기 보여지는 것과 같이 4세기 이후에는 이제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다시 화려하게 부활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이요. 그 다음에 아까 좀 전에 보여드린 거는 이 일상문 속에 새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까마귀의 특징도 맹금리의 특징적인 모습이 보여졌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고려 청자 중에 이렇게
일상문을 표현을 한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보면 다리는 몇 개입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다리 3개죠. 그런데 이거 모습을 보면 무슨 새를 연상시킵니까? 이렇게 길이가 길고 부리가 길고 목이 긴 새, 물새를 연상시키죠. 그래서 이렇게 물새의 모습으로도 그려지기도 한다. 지난 시간에 현조의 개념을 얘기했을 때 학을 현조 내지는 양조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학은 대표적인 물새 중에 하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새의 모습도 일상문에서 살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이요. 그다음에 요거는 그 고려 때 그 지금 원주 법천사지에 있는데 지광국사 현묘 탑비에 새겨진 그러한 그 해를 상징하는 문양입니다. 근데 이 경우는 여러분이 딱 보자마자 뭘 연상시키죠? 닭을 연상시킵니다. 닭이 머리에 벼슬이 있잖아요. 이렇게 닭을 연상시키는 모습으로도 표현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닭은 아침이 오는 것을 가장 먼저 알려주는 그러한 새입니다. 그래서 아침을 알려준다라는 거 밝음, 결국 태양 숭배 사상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이렇게 일상문에 어떤 모습도 그려지느냐, 닭을 닮은 모습도 그려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이요. 그다음에 여기 보여지는 거는 고려시대 후기에 19세기 불화에 표현된 일상문인데 이거는 여러분이 보더라도 그냥 어떤 새 같아요. 이게 다리는 3개로 표현이 되게 있기는 하지만 그냥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새의 모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재미난 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쭉 전개되는 모습들을 보면은 이때는 이제 조선 시대니까는 중국 특히 그 중국의 영향을 우리가 많이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한족의 문화권, 하와족의 문화권에서는 일상문의 특징이 지난주에 살펴봤을 때 어떻다 그랬어요? 맹금류의 특징적인 모습이 잘 나타나지 않고 그냥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새의 모습으로 주로 표현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의 문화적인 영향력을 많이 받았을 시기에는 그러한 그 삼조고와 같은 맹금류의 특징적인 모습 이런 것들이 약화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조선시대도 바로 그러한 시대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그 해 속에 태양 속에 그려지는 새의 모습은 그냥 하나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려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지금 말씀드린 거는 당시 그 명과 사대 관계를 맺었던 조선의 어떤 시대상과 일정 부분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러한 해석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음이요. 그 다음에 일상문에는 다리가 셋이 아닌 둘로 이족을 지닌 새도 등장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서 있는 정지된 모습이 아닌 날아가는 모습으로 그려지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 이거 보면은 어때요? 둘 다 이렇게 펴고 뭐냐면 지금 날아가는 모습들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제국의 일기는 다리가 지금 몇 개죠? 2족이에요. 이 경우는 다리가 몇 개냐면은 3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요거는 그 조선시대 이제 묘비에 나타난 건데 누구의 묘냐면은 바군의 묘비에 나타난 겁니다. 근데 이 바군이라는 사람은 아버지가 바로 누구냐면은 박원종입니다. 박원종은 바로 어떤 인물이냐? 중종 반정을 일으킨 1등 공신입니다. 그래서 재미난 게 이 바군의 묘 말고 또 이곤이라는 사람의 묘에도 이렇게 그 해 속에 날아가는 3족의 새가 묘사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중종은 뭐에 의해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반정에 의해서 왕이 된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날아가는 새는 천인가문설, 천명이 다른 데로 옮겨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봤을 때 이거는 누구에서 누구로 왕권이 이양된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연산군에서 중종으로 왕권이 이양된 것을 표현한 것이고 여기 보면은 3족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죠. 이거는
반정에 의해서 왕이 된 임금이 사람의 손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세워진 임금이 아니라 하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진 임금이다. 이런 것들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한번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대한제국의 일기에도 정지된 서 있는 모습의 새가 아니라 날아가고 있는 모습의 새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거는 왕국의 종언을 알리면서 대한제국을 탄생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조선 왕국이었던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이렇게 변화된 모습들을 이렇게 날아가는 새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이요. 이번에는 이제 주작 도상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작은 그 닭을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도상은, 그러니까 벼슬 달린 붉은색의 수탉과 그 다음에 이제 서조, 실제 있는 새가 아니라 상상 속에 이상적인 새를 표현하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공작에 화려한 뭐 깃털이라든지 꽁짓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춘 것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삼조고 같은 경우, 햇속의 삼조고는 햇속에 하나만 그려지잖아요. 그런데 주작 같은 경우는 암수 한 쌍이 그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고 또 재미난 거는 주작의 경우도 삼조고와 마찬가지로 다리가 셋으로 그려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조인 그 삼조고와 같이 맹금류와 물새를 연상시키는 것도 있고, 암수 한 쌍이 아닌 한 마리만 등장하거나 삼조고로 표현될 때도 있다는 걸 좀 전에 말씀드린 바 마찬가지로 이제 좀 이따가 여러 가지 그 사진들을 사진들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작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남방 중에서도, 그러니까 방위신인데 남방을 수호하는 방위신이고, 뭐를 상징한다 그랬죠? 불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남방을 상징하니까 고분에 어느 측에 그려지냐면 동서남북 중 남쪽에 그려집니다. 고분의 그 벽에. 그 다음에 석관에 표현할 때는 측면 남변에 특히 붉은색의 주조로 그려지는데, 이러한 거는 이 주작이라는 것이 형성된 배경에는 오행설이 밀접하게 영향을 미친 걸로 보여집니다. 오행설이라는 게 동서남북 중앙의 개념이 있고, 그런 거에 따라서 위치해 봤을 때 주작은 어디에 위치하냐면 이제 남쪽에 위치하는 이제 그러한 걸로 볼 수가 있겠죠. 그 매장 시설에 주작과 같은 사신이 표현되는 시기는 중국의 경우는 한대부터 당대까지고요. 우리나라는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입니다. 근데 이제 중국은 당대가 되면 사신보다는 십이지신의 표현이 더 많아지고, 우리나라는 고분의 벽화 전통이 소멸되는 조선시대가 되면 의장기라는 거는 뭐냐면 왕이 행차할 때 이제 앞서가는 군사들이 그런 거를 알기 위해서 들고 가는 이제 깃발을 의장기라고 하는데, 의장기 중 주작기를 통해서 주작의 모습을 살필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중국과 우리나라로 나누어서 시대별로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지를 이제 고찰하고자 합니다. 다음이요. 먼저 중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그 전한시대 때의 그 주작이 그려진 건데, 그 낙양, 한양성 낙양 복천추묘에 그려진 것입니다. 여기 보면 주작 한 마리만 이 경우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앞에 모습을 봤을 때는 갈고리 모양으로 굽어진, 이렇게 휘어진 이 모습은 맹금류의 어떤 특징적인 모습을 또 엿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 뒤에 보면 이렇게 반점 같은 게 나타나잖아요. 이거는 공작 보면 날개 피면 반점 같은 거 보이죠? 그래서 공작의 그러한 모습들을 갖춘 거, 그러니까 맹금류라든지 공작의 도상적인 특징, 그 다음에 또 목은 굉장히 길게 표현되고 있잖아요. 물새라든지 여러 가지 새의 모습들이,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표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후한시대인데, 이 후한시대 때 표현된, 이제 화상석에 표현된 주작을 보면 아까는 한 마리만 등장했는데 이 경우에는 암수 한 쌍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머리에는 이렇게 그 닭벼슬 같이
좀 벼슬이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한 경우에는 요거 보면은 주작인데도 불구하고 다리가 지금 몇 쪽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다리가 3개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삼조고만 꼭 다리를 셋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주작의 경우도 다리를 셋으로 표현한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번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수대, 그 다음에 당대 때를 보면 앞서 살펴본 그 전환이나 후한 시대와 마찬가지로 뭐 목이 길거나 아니면 이렇게 맹금류의 특징적인 모습을 보여지거나 뭐 이런 부분은 크게 뭐 다른 바가 없는데 훨씬 그 전보다 이렇게 생동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이요. 예. 이제 우리나라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여지는 거는 고구려 무용총에 이게 현실 천장 고인부 남측에 그려진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신도가 천정부에 있다가 점차 밑으로 내려서 후기로 가면은 그 벽면의 전체를 차지하는 걸로 이제 그렇게 변화되는데 여러분이 딱 보더라도 이거 뭘 닮았습니까? 닭을 연상시키죠. 이렇게 닭을 닮은 모습으로 표현되기도 해요. 그 다음에요. 이거는 이제 강서대묘에 보여지는 건데 이거는 뭐가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까? 굉장히 꼬리 깃털이라든지 꽁지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화려하게 표현이 되고 있죠. 그리고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사신도가 점차 천정부에서 벽면으로 내려온다 그랬는데 이 경우는 후기 고분에 속하는데 이건 벽면 전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는 공작의 이러한 특징적인 모습이 많이 반영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이요. 그 다음에 이 호난이 사신총의 주작은 이거 여러분이 딱 보더라도 이렇게 긴 목을 하고 있죠. 뭐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물새의 특징적인 모습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이요. 그 다음에 그 통일신라의 일명 뭐 봉황문 기와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거 보면 암수 한 쌍이 그려져 있죠.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사방에 연꽃을 표현하고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새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이런 개념을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냐면은 중앙이고 사방을 나타냈다. 그래서 이 안에 이런 식으로 그 새를 배치한 거는 오행사상이 투영된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이요. 그 다음에 고려 시대가 되면 이제 석관 그 측면 남면에 이렇게 주작이 새겨지는데 여기 보면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요? 요 앞부분이 이렇게 갈고리 모양으로 휘어 있죠. 그래서 맹금류의 특징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또 이 경우에는 어때요? 굉장히 다리가 길고 목이 길고 약간 물새의 특징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도상들을 보여줬는데 이런 거는 아까 뭐에서도 다 살필 수가 있었죠. 삼조고 도상에서도 맹금류라든지 물새라든지 뭐 닭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모습들을 다 살필 수가 있었죠. 예. 다음이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 또 재미난 거는 뭐냐면 세종실록에 이렇게 도시가 되어 있는 의장기 중에서 주작기를 보면은 어떤 특징을 하고 있다? 머리가 몇 개고 셋이고 다리가 셋인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삼조고의 다리 셋이 어디에 투영됐다고 볼 수 있어요? 주작도상에 그대로 표현되고 있음을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다음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후대에 또 속병장도설이라는 거에 도시된 의장기 중에 주작기를 보면 이제는 또 뭐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정지된 모습이 아니라 날아가는 모습으로도 그려지고 있습니다. 아까 일상문의 그 삼조과 같은 새도 뭐예요? 정지된 모습으로 그려지기도 하고 날아가는 모습으로 그려지기도 하죠. 예. 또 다음이요. 예. 이제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도상적인 특징이 뭐하고 굉장히 많이 비슷하다는 거 알 수 있었어요. 삼조고하고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봉황도상의 특징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봉황은 삼조고가 그려지는 일상문처럼 죽은 자라든지 또는 왕권과 관련된 상징물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봉황은 맹금류를 닮은 삼조고와 화려한 공작의 꼬리 깃털을 갖춘
주작의 도상적인 특징이 함께 나타나고 대부분 암수 한 쌍이 좌우대칭으로 그려집니다. 그다음에 동새는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오르는 그런 모습이고 다리 표현이 생략된 경우도 많습니다. 이처럼 봉황이 삼조고와 주작의 특징적인 요소를 함께 갖추고 정형화된 어떤 틀, 모습을 갖추는 시기는 중국은 요금 원대고 우리나라는 고려시대입니다. 다음이요. 요거는 원대의 봉황입니다. 보면 요게 뭘 연상시켜요? 머리에 벼슬이 있죠? 그러니까 닭을 연상시키고 맹금류 같이 어떻게 돼 있어요? 갈고리 모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굉장히 꽁지깃들이 길게 늘어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삼조고라든지 주작도상에서 볼 수 없는 요소들은 뭐냐면 몸에 뭐가 있습니까? 예, 비늘 같은 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로서 그런 그 모습에서 조금 더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뭐예요? 꽁지깃을 갖다가 의도적으로 굉장히 장식적으로 길게 늘어뜨려서 표현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이요. 예. 그 다음에 요거는 명대의 주작인데 좀 전에 보여드렸던 원대의 주작하고 뭐 크게 다를 바는 없지만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 꼬리 깃털을 장식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의도적으로 훨씬 더 그냥 장식적으로 표현하는 거를 볼 수가 있지. 지금 이게 뭐 꼬리 깃털이 아니라 거의 뭐 문양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걸로. 이렇게 조금씩 시대에 따라서 표현하는 양상들이 다른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이요. 그러면 아까 중국은 그 봉황에 대한 그 기본적인 도상의 틀이 형성되는 게 요금원대고 우리나라는 고려시대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고려시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고려시대 때 제작된 그 청동 은입사 이제 봉황문이 있다 그래서 봉황문 향양이라 그러는데 여기에 있는데 세부적으로 여기 잘 안 보이니까 요거 이제 탁본 친 거를 보면 여기 지금 이제 봉황이 있는데 요 앞에 모습을 보면은요. 그 위에는 닭벼슬이 달려 있고 뭐 이 부리가 갈고리 모양으로 그렇게 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닭이라든지 또 뭐예요? 맹금류의 어떤 특징적인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그 다음에 이거는 회암사에서 출토된 봉황문입니다. 기와에 봉황을 나타냈는데 이 경우는 어때요? 한 마리만 표현이 됐고 어떤 모습이에요? 지금 날아오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궁궐에 가면 이렇게 왕이 정무를 보는 정전에 위로 올라가는 이 돌계단 중앙 그걸 답도라 그러는데 답도에 이렇게 표현된 봉황이 있는데 이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목이 길게 표현되면서 어떤 물새의 특징적인 모습, 그 다음에 뭐 그 비늘, 봉황의 비늘 뭐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다음이요. 네. 그러면 이제 도상의 특징적인 것들이 어떠한지 삼조고, 주작, 봉황 이렇게 쭉 시대별로 중국과 우리나라로 나누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떤 내용들을 살펴볼 거냐면 삼조고, 주작, 봉황 과연 관련성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거를 문헌과 유물에 나타난 도상을 하나하나 비교를 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삼조고에서 주작으로의 변이를 살필 수 있는 거는 이제 고금주라든지 삼국유사, 고구려 본기, 대무신앙 중에 저고, 붉은 까마귀 관련되는 기사 내용, 그 다음에 뭐 회남자 천문훈에 언급된 뭐 내용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 문헌을 통해서 현조인 삼조고가 붉은색인 주작으로 변이되는 그 과정들을 정리를 해보면 그거는 뭐 아무런 이유 없이 그렇게 변화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 걸로 분석이 되는데 이거는 동이족이 밑으로 남하하는 것과 같은 어떤 사회적인 변화, 그 다음에 고구려의 동부여의 정벌로 동부여의 내부가 분열되고 고구려의 입지가 강화되는 어떤 정치적인 변동, 그러니까 당시의 사회 상황, 그 다음에 전체적인 변동 이런 것들을 반영합니다. 그 다음에 태양과 불 모두 광명과 열기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일상문에 표현되는 삼조고 또 남방의 수호신으로 불을 상징하는 주작이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서조라는 거는 아까도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조인 삼조고가 붉은색이 주작으로 변이되는 또 다른 배경으로는 사상적인 배경으로는 삼조고의 오행사상이 투영되고 반영된 게 아닌가 이제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이요. 태양세인 삼조고가 주작으로 변이된 것을 아주 살필 수 있는 이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고구려 덕흥리 고분의 천정고인부에 이렇게 새를 그려냈고 새 옆에 이 한자로 뭐라고 돼 있냐면은 양광의 새가 불을 밟고 간다. 양광지조 이와 이행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 글자의 뜻을 해석을 해보면은 양광지조, 양광의 새라면은 바로 무슨 새를 의미하는 겁니까? 양은 태양을 의미하죠. 태양새, 태양새는 뭐예요? 삼조고와 같은 것이 바로 태양새죠. 불을 밟고 간다. 아까 주작은 무슨 새라고 얘기했습니까? 불새라고 했죠. 그러니까 삼조고가 불을 밟고 간다라는 거는 삼조고가 뭐로 변이되어 간다라는 걸 함축하고 있다. 불새인 주작으로 변화된다라는 그런 모습을 함축하고 있는 걸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이요.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든지 마찬가지로 세종실록의 그 의장기에 도시된 삼두 삼족의 주작 이건 바로 삼조고의 다리셋이 삼두 삼족의 주작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뭐고 뭐가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 서조다. 삼조고와 주작이 서로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 서조다. 여기 보면 다리셋 이 경우도 뭐예요? 다리셋 뭐 이런 걸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다음이요. 그 다음에 이건 또 재미난 건 뭐냐면 보통 이렇게 묘비의 상부에도 이렇게 문양들이 나타나는데 앞에 해를 그리고 뒤에 달을 그린 일상문과 월상문을 표현한 것들이 많습니다. 보통 앞에 일상문이 오면 짝을 이뤄서 뒤에는 뭐가 와야 되냐면은 월상문이 와야 됩니다. 그런데 뒤에는 지금 동그라미로 뭘 표현했냐면 월상을 표현해서 보통 앞에는 일상을 나타내고 뒤에는 월상이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렇다 그러면 짝을 맞춘다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와야 되겠습니까? 일상이 와야 되죠. 근데 일상 대신 지금 뭘 그렸냐면은 그냥 새만 그렸습니다. 그러니까는 태양 속에 그리지 않았으니까 주작 내지는 뭐 봉황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데 뭘 그려야 될 곳에 태양을 그려야 될 곳에 주작 내지 봉황을 그렸다는 점에서 태양 속에 그려지는 삼조고 내지는 이렇게 따로 이렇게 그려지는 주작 내지 봉황이 서로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 서조라는 거를 이런 걸 통해서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다음이요. 이번에는 삼조고에서 봉황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들을 또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헌 중 현조인 삼조고에서 봉황으로 이렇게 변이되는 그런 거는 수뷰기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삼조고와 같은 맹금류의 현조를 토템으로 삼고 있는 동이계인 소호천이 수뷰기에서 자기 부족의 시조를 봉조씨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소호족이 현조 토템 외에 무슨 토템도 갖고 있다? 봉조 토템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템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지도 모를 것 같아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토테미즘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 부족의 기원을 특정한 동식물과 연결시켜서 그것을 숭배하는 것을 토템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할 때 소호족이 현조와 봉조 토템을 함께 갖고 있었다. 그러면 현조와 봉조가 서로 유사한 성격을 가진 서조라고 얘기할 수 있죠. 아까 일상문에 그려지는 새를 총칭해서 뭐라고 한다 그랬습니까? 현조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일상문에 그려지는 삼조고와 같은 현조와 봉조, 봉황으로 얘기될 수 있는 봉조가 서로 유사한 성격을 가진 서조다. 이런 거를 문헌을 통해서도 우리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이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삼조고에서 봉황으로의 변이를 살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진파리 7호분에서 출토된 일상문 금동 투조 장식입니다. 이 가운데 중앙에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둥근 원, 해를 상징하는 둥근 원 안에 이렇게 달이 셋 달린 삼조고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바로 윗부분에 바로 요걸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이거랑 도상 틀린 게 뭐가 있습니까? 틀린 거 한번 찾아보십시오. 뭐가 다르죠? 도상 똑같은데 한 가지만 다릅니다. 다리가 여기는 몇 개예요? 셋이고 여기는 다리가 둘로 표현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거는 이제 해 속에 표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뭐 봉황으로 인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다 그러면 해 속에 들어가 있는 삼조고와 뭐예요? 봉황이 도상으로 거의 뭐 다리 2족, 3족을 제외하고는 거의 뭐 다르게 표현된 게 없잖아요. 이만큼 서로는 굉장히 친연성을 갖고 있는 서조라는 거를 이제 이렇게 도상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이요. 이제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진파리 7호분 출토의 일상문 금동 관용장식의 전체적인 모습이 이거고, 그 아까 중앙에 있었던 거 바로 위에 있었던 봉황이라고 얘기됐던 게 이런 모습으로 이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를 보면 백제의 봉황문전이라고 해서 이게 그 전돌, 벽돌에 표현된 건데, 여기도 보면 요 앞에 그 부리의 모습이 맹금류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보면은 어때요? 이렇게 꼬리가 뒤로 휙 해서 올라가 있잖아요. 이것도 보면 어때요? 거의 똑같이 이거랑 여러분 봤을 때 뭐 크게 뭐 도상에서 많은 차이가 느껴집니까? 근데 뭐예요? 이거는 다리가 둘이고 이거는 다리가 몇 개로 표현됐습니까? 3개로 표현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그냥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봉황문전이라고 얘기했어요. 요 안에 있는 걸 뭐로 인식했냐? 봉황으로 인식했거든요. 그런데 어떠한 해석도 가능하다? 이게 단순히 봉황문전이 아니라 이거 역시도 둥근 원 안에 지금 뭘 표현을 한 거예요? 새를 표현했죠. 근데 아까 여러 가지 우리 자료들 보면 꼭 그 일상문에 새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3족의 새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2족의 새도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봤을 때 이거를 뭘로도 볼 수 있다? 이것도 일상문의 범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다음은 이제 그 주작에서 봉황으로 이제 어떻게 변이 되는지 그런 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봉황이 주작에서 유래되었고 주작과 봉황은 같은 서조라는 얘기를 문헌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춘추 원명포라든지 후한서, 할관자 이런 데 보면 이제 그런 관련된 얘기가 있는데, 일례로 춘추 원명포에서는 화리가 곧 봉황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작과 이거는 봉황이 같은 서조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화리라고 할 때 화는 불화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까 주작은 무슨 새라 그랬죠? 뭘 상징한다 그랬습니까? 불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불새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화리 즉 불새, 주작과 뭐가 같다? 곧 봉황이다. 그러면 주작과 봉황은 같은 새라는 것을 문헌을 통해서도 이런 내용들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이요. 그러면 주작에서 봉황으로 이렇게 변이 된 거, 서로 친밀한 친연성을 가진 서조다. 이런 거 뭘 통해서 살필 수 있냐면 대한제국의 깃발 중에 주작기와 의봉기가 있습니다. 이게 봉자가 봉황할 때 봉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건 이제 하나는 흑백이고 이거는 칼라지만은 여기에 그려져 있는 새의 모습 어떻습니까? 거의 어떻습니까? 거의 대동소이하죠. 이제 이렇게 문헌뿐만 아니라 도상을 통해서도 뭐가 주작과 봉황이 서로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 서조다.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하고 함께 삼조고, 주작, 봉황이 어떻게 성립이 됐고 시대에 따라서, 그러니까 도상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으며 시대에 따라서 어떻게 변천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뭐 문헌이나 유물자료 이런 걸 통해서 살펴보고,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결국은 삼조고, 그다음에 주작, 봉황이 뭐다? 서로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그러한 새가 서조가 아니라 서로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 친연성을 갖고 있는 서조라는 거를 뭘 통해서 확인했습니까? 문헌이라든지 유물에 있는 여러 가지 도상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뭐 삼조고에서 주작 또는 주작에서 봉황 뭐 이렇게 변이되는 여러 가지 배경은 사회 변화와 정치 변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주요하게 작용이 됐고 그 외에도 오행사상이라든지 또는 음양론 이런 것들이 거기에 밀접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불을 상징하는 주작이 오방 중 남방의 수호신으로 자리매김하고 또 봉황은 5가지의 색깔을 가진 오체를 가진 그런 새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들 봉황이라고 했을 때 봉과 황이 왕과 왕비를 뭐 상징한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결국은 봉황의 무슨 사상과 오행 사상과 음양론이 반영됐다라는 거를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밖에 삼조고에서 봉황 주작에서 봉황으로의 변이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볼 때 봉황은 결국은 현조 내지 주작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르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는 거. 그다음에 시대 변천에 따라서 변화 과정을 보이면서 지금까지 그 맥을 잇고 있다는 거를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이요. 예. 이를 말해주듯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삼조고, 주작, 봉황 서로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 서조라고 얘기했죠. 모르겠어요. 이게 처음에 그것까지 생각해서 했는지 어땠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문장으로 뭐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까? 봉황이 사용되고 있죠. 이것도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결국은 아까 뭐라 그래서 삼조고가 뭐 주작 내지 봉황으로 이렇게 변이 되죠. 그러면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는 이 안에 뭘 바탕으로 깔고 있다? 삼조고 신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밑바탕에 깔고 있고 이런 것들이 시대 변천에 따라서 오행 사상이라든지 음양론 이런 것들이 추가로 더 이렇게 첨가됨으로써 이후에 조금씩 변화됐다라는 거. 그다음에 제가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 그 해 속의 삼조고와 같은 그러한 문양은 일상문은 바로 동이족을 상징하는 표식으로서 기능해 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주로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지역이 뭐라 그랬습니까? 동이족의 생활 영역, 이동 경로에 집중적으로 보이고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동이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대표적인 그 종족이 만주족, 그다음에 우리, 뭐 일본인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바로 여기가 어디냐면은 심양입니다. 심양은 아까도 잠깐 살펴봤지만 누르하치가 처음 청나라를 세우고 도읍을 정했던 곳이 심양입니다. 그런데 심양의 중심부에 물론 현대에 만든 것이긴 하지만 이거는 뭘 형상화한 거냐면은 태양새를 형상화한 거대한 탑이 서 있습니다.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아까 해 속의 삼조고가 동이족을 상징하는 표식으로 기능해 왔다라는 것과 별개가 아니다라는 거를 이제 이런 걸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한민족 또 우리 만주족 그러니까 한민족과 만주족 모두 현조 숭배의 전통을 가진 동이족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전승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문화나 이런 속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양상이 전개되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국가는 흥망성쇠하고 영토는 시대에 따라서 더 넓은 영토를 가질 수도 있고 좁은 영토를 가질 수도 있지만 결국은 문화적인 전통성, 그다음에 개통성 이런 것들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도 면면이 유지되면서 그 맥을 잇고 있다라는 거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예를 들어서 그 고구려사를 중국의 집안 정권으로 인식하면서 포함시키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지금 쭉 살펴보았듯이 문화권에 따라서 확연하게 다른 특징적인 요소를 보이고 있다는 거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상문에 해를 표현한 게 무조건 동이족과 관련됐다는 게 아니라 일상문에 새를 표현했다 손 치더라도 새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서로의 문화적인 성격이 다르다는 거.
예를 들어서 동이족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강하다 그랬습니까? 새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맹금류의 특징적인 요소가 많이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다리는 새 3족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날아가는 모습보다는 서 있는 정지된 모습으로 날아가는 경우도 많고. 그렇지만 조선시대 보면 어때요?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니까 조선시대에는 일상문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 삼조고와 같은 새를 집어넣어서 표현한 것보다는 한족의 문화권의 영향을 받아서 둥근 원만으로 표현된 것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문화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그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일방적으로 뭐 일상문에 해를 표현했다 그래서 동이족과 관련된 것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중에서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문화권의 특징적인 요소를 반영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일상문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양은 바로 뭐냐? 뭐 보기에는 뭐 그냥 사람들이 심심해서 그냥 그렇게 뭔가를 형상화한 거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국 그거는 사람의 생각을 가장 압축해서 표현하는 게 바로 문양이라는 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문헌은 쓰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같은 사실도 어떻게 기록할 수 있어요? 다른 관점에서 기록할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렇게 문양이라든지 그다음에 고고학적인 유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 시대상을 더 정확하게 보는 실제성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러한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 한국에서 고구려 고분벽화를 중심으로 해서 고구려 시대와 고려와 조선시대까지 일상문들이 쭉 전개가 됐는데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됐고 그런 것들이 당시의 시대 상황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를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하나하나씩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단순히 뭐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일상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왕권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 우리가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 자주적이었느냐, 종속적이었느냐 이런 거를 일상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간접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화관이 어떻게 일상문에 반영되었는지 그런 관점에다가 포커스를 두고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